안녕하세요. 삶이 숨쉬는 역사, 소통이 있는 교실을 꿈꾸는 고니쌤의 즐거운 한국사 교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제6강 고려의 대외관계와 원간섭기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내용 먼저 수업 요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란과의 충돌 과정에서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획득하는 강동 6주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자, 윤관이 여진 정벌을 위해 편성한 별무반, 그 다음에 동북 구성까지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몽골과의 항전 과정에서 그 고려는 강화로 천도하게 되죠. 지금 앞에 개경천도로 잘못되어 있네요. 강화천도입니다. 자, 이렇게 몽골에 항전합니다만 결국은 몽골에 굴복을 하게 되고 우리는 원간섭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원나라는 고려 영토 일부를 뺏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쌍성 총관부 지역이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고려의 여성들을 공녀라고 해서 끌고 갔죠. 이 공녀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한편 이제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흥성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 공민왕이 친명 반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 정치도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바로 이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이었던 권문세족, 또 이들에 대항하는 신진 세력, 바로 신진 사대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할 준비 됐습니까?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그 성립 초기부터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외침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10세기 말부터 11세기 초까지는 거란족과 충돌을 하게 되고요. 12세기에는 여진, 13세기에는 몽골, 14세기에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을 받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들 이민족과의 충돌 과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란족과의 충돌입니다. 자, 거란은 926년 발해를 멸망시켰다라고 했고요. 발해의 왕자 대광현이 고려에 귀순했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란이 나라 이름을 요라고 하고 바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죠. 자, 이러한 1차 침입 때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서희입니다. 바로 서희는 외교 담판을 통해서 오히려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 압록강 동쪽의 땅을 획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강동 6주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서희는 외교 담판을 통해서 압록강 동쪽 이곳에 6주를 건설을 하게 되죠.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강동이라는 얘기는 압록강 동쪽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후에 그 거란족은 다시 두 차례에 걸쳐 더 쳐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우리 3차 침입 때에는 바로 강감찬이 귀주에서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을 격파를 함으로써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다음에 고려는 개경주의에 나성을 쌓게 되고요. 국경에다가는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천리장성 위치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천리장성. 자, 그리고 그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게 되면서 외교적으로는 바로 고려, 송, 요가 세력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2세기에는 여진족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진 정벌을 단행하기 위해서 윤관이 기병이 중심이 된 특수부대 별무반을 편성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관이 별무반을 중심으로 여진 정벌을 단행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곳에다가 동북 구성을 축조합니다. 그러니까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진족과 여진 정벌도 단행했었는데, 이 여진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강성해지게 되면서 금을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요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송나라와 충돌해서 화북 지역 일대까지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북부터 만주 일대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더니 바로 고려의 4대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자, 이때 집권자였던 이자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려는 금에 대한 4대 관계를 수용을 하고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듯이 묘청이 이제 서경천도를 하자, 금나라를 정벌하자, 그 다음에 우리도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하자, 이런 주장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3세기에는 몽골과 충돌하게 됩니다. 자, 새롭게 이 몽골족이 강성해지게 되면서 이제 중국 지역을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몽골의 침략에 이제 거란족의 일부가 고려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고려에 들어온 거란족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몽골과 고려가 함께 이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자, 이를 구실로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와서 너무나 여러 가지 가혹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몽골 사신 저고여란 사람이었는데, 이 몽골 사신이 돌아가다가 압록강에서 의문의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를 구실로 해서 몽골은 고려에 침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1차 침입 때에는 고려의 요구를 수용을 하고 먼저 화의를 맺게 되는데, 당시 집권자는 최우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최충원의 아들이죠. 이 최우는 몽골과 결사항전을 하기 위해서 수전에 약한 몽골족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강화로 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몽골은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끊임없이 고려를 침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2차 침입 때에는 김윤후라는 사람이 처인성 전투에서 바로 몽골의 장수였던 대장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하는 그런 전과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동안의 몽골의 침입 때 바로 고려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런 몽골과 항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 정부는 강화로 천도를 해서 호의호식을 누리고, 대부분 이러한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대항한 것은 바로 내륙에 있던, 육지에 있던 하층민들이 이를 몽골들과 항전할 뿐이었죠. 그 무신 정권은, 고려 조정은 백성들에게 몽골족이 쳐들어오면 섬으로 가거나 아니면 산성에 들어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만 할 뿐, 제대로 된 백성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펼치지 못했고,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러한 대무항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하층민이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화로 천도에서 있었지만 결국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고려 정부는 이제 원나라에 항복을 하고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몽골에 굴복한, 원나라에 굴복하는 거부했던 이러한 무신들인, 그 중에서 특히 바로 최씨 정권기에 사병이었던 삼별초가 이러한 몽골에 굴복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약 4년 동안 항쟁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경으로 환도한 다음에는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를 우리는 고려 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 14세기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바로 이 홍건족은 뭐냐면 원나라 간섭, 원나라 지배기에 중국 한족들이 일으켰던 반란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원나라의 공격에 이러한 한족 농민군이 고려에 쫓겨오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홍건족이죠. 그래서 고려 말에는 이러한 홍건족의 침략 때문에 여전히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편 이런 홍건족과 왜구의 침략을 물리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이 바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전 국민적인 그런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간섭기로 가도록 할게요. 원간섭기에는
영토 일부를 상실했어요. 어디냐면 바로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 일대의 지역의 영토를 상실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쌍성 총관부, 바로 조금 이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쌍성 총관부의 위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한편 이 시기에는 원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죠. 먼저 고려의 국왕은 고려의 왕자는 어린 나이에 바로 원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나라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자가 이제 왕이 되어서 고려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고려의 왕은 바로 원 황제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왕의 사위를 우리 부마라고 불렀기 때문에 고려는 원의 부마국으로서 그 왕실의 칭호라는 것, 그 다음에 관료 제도의 격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훨씬 더 격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한편 원은 고려의 내정 간섭을 위해서 정동행성을 설치하죠. 이 정동행성은 원래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했던 기구인데, 일본 원정을 실패한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서 이제 고려 조정의 내정을 간섭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원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을 하기도 했죠. 한편 이 시기에는 공료와 그 다음에 금, 은, 인삼, 매와 같은 고려의 특산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농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즉 고려 조정 정부, 그 다음에 지배층의 수탈 외에도 원에게 또 수탈당했기 때문에 원에게 수탈을 받는, 이중의 수탈을 받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좋든 싫든지 간에 고려와 원은 활발한 인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하게 되면서 몽골의 풍습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몽골풍이다 라고 하죠. 이 시기에 몽골의 풍습이 바로 고려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그 원나라의 지배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겠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자, 공민왕 매우 중요한 왕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왕입니다. 자,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원 간섭기에 새로운 지배 세력이 형성됩니다. 우리 고려 전기에는 문벌 귀족이었고요. 무신 정변이 이후에는 바로 무신이 바로 지배 세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원 간섭기에는 당연히 원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친환 세력들이 이제 지배 세력이 되겠죠. 자, 우리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문 세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 간섭기에는 권문세족이 새로운 지배세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이 그 모든 특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들은 권력을 통해서 농장을 확대해 나갑니다. 자, 우리 농장이라는 거 앞서 무신 집권기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세금도 내지 않는 매우 사적 소유의 성격이 강한 대규모의 토지를 우리는 농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권문세족들은 농장을 너무나 많이 확대해 나왔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은 송곳을 꽂을 땅조차 없었다라고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실 것이고요. 한편으로 원나라의 세력이 약화되고 이 틈을 타서 한족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중국은 원나라와 명나라가 공존하는 그러한 시기가 전개됩니다. 즉
나중에 이제 원나라가 쫓겨나가고 명나라가 중국을 차지하게 되잖아. 그러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이 시기에 공민왕이 이제 개혁을 추진하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공민왕의 개혁 정치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원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왕권 강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원 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친원 세력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바로 친원 세력을 숙청해 나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로도 나왔던 기황후 아시죠? 바로 이 기황후의 오빠가 기철인데, 바로 자신의 여동생을 믿고 모든 권력을 독차지했던 이런 친원 세력의 대표 이 기철을 공민왕은 제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민왕은 왕이 되어서 돌아오자마자 관료 제도를 옛 관제로 복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원 간섭기의 고려의 중앙 관제가 이제 원의 부마국으로서 격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옛 제도로 복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몽골 풍속도 금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 간섭기의 내정 간섭을 일삼았던 정동행성, 그 중에서도 핵심 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 너무 길면 정동행성만 기억해도 돼요. 자, 정동행성을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쌍성총관부 위치 알아두도록 할게요. 바로 이곳이 바로 쌍성총관부고요. 바로 중심지는 화주라는 곳이죠. 바로 이곳을 통해서 이곳이 바로 쌍성총관부인데, 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영토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만큼 이쪽까지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자, 아무튼 어딘지 아시겠지?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는 거. 자, 기억을 해 두세요. 쌍성총관부. 자,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방을 폐지합니다. 정방은 우리 최후 때 관리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이 무신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도 이 정방은 계속해서 남아서 왕의 인사권을 제한했던 기구가 바로 이 정방인데, 공민왕은 정방을 폐지함으로써 관리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하게 되죠. 전민변정도감은 바로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설치한 것인데, 바로 이 권문세족들이 권력이 힘이 세다 보니까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또 심지어는 그 농민들을 노비로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민왕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해서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또 권문세족에 의해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 해방이 된 것이죠. 우리 광종 때 노비 안건법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바로 이러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노비와 토지를 빼앗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이제 이런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임 세력인데요. 자, 이 신진사대부들은 뭐냐면 대부분 향리자제라든가 중소지주 출신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이제 권문세족과는 좀 다른 세력들이죠. 이들은 이제 가문 자체가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관리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과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들은 주로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리로 진출했고, 당연히 이들은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사회개혁을 추구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을 받아들였고, 또 권문세족과 결탁한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죠. 외교적으로는 원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왜냐하면 권문 세력들이 바로 대부분 다 친원 세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바로 원나라가 아닌 명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을 것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들은 명과 친하고 원을 배척하는 친명배원, 친명반원 정책을 외교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앞서 얘기했듯이 홍건적과 왜구의 토벌 과정에서 우리 최영과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임 세력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중에서 특히 이 신진사대부들은 이성계와 결탁을 하게 되죠. 또 이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와 결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역성혁명, 바로 역성이라는 것은 성을 바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성혁명이라는 얘기는 왕조를 교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도전과 이성계, 바로 이런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 결국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개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고려의 대외관계, 그 다음에 원간섭기, 그 다음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내용이 길었는데요. 잘 들으시고 중간고사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